더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이해식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이해식 대변인 간략히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강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시고요. 서울 강동구의원, 서울시의원 지내셨고 강동구청장을 3차례나 지내셨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정치인이시고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정당 일정의 대변인으로서 뭐 여러 가지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마침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죠.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임정 요인 묘역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많이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임정 요인 묘역이 현충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동작동 그 현충원 내에 있는 임정 요인 묘역, 그리고 참배를 마치고 나서는 김구 선생 묘역, 그리고 324 묘역을 함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네, 324 묘역은 어디 있는 거죠? 이 김구 선생 묘역 바로 밑에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봉창, 윤봉길, 네. 백정기 열사 네. 이렇게 세 분 모셔져 있고 안중근 의사 가묘가 또 같이 있습니다. 가묘와 같이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출생지는 전남 보성인데 중고등학교는 마산에서 다니셨던데요.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 직장 때문에 경남 진해에서 유년기를 보냈고요. 7살 되던 해에 이제 마산으로 이사를 와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출생지만 보성이시고 실제로 거기서 자라지는 않으신 거네요. 그렇죠.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일자리를 찾아서 주로 영남 지방에 많이들 이렇게 호남 분들이 이주를 많이 했죠. 네, 이번에 마침 창원 성산에서 네. 선거가 있었고요. 그 지역 분위기를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이 500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자유한국당 후보 이겼는데요. 뭐 이런 결과를 예측을 하셨습니까? 사실 뭐 잘 예측을 못했습니다. 마침 제 지금 그 부모님이 그 성산구에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살고 창원에. 계시고요. 예. 친구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간간히 이제 얘기도 듣고 또 뭐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급적 사정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개표 결과가 그렇게 아주 박빙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네. 원래 이제 권민호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는 시점에서는 거의 뭐 20% 정도 격차가 나기도 했는데 그 격차가 좀 줄어든다 이런 어떤 뭐 느낌은 있었고, 또 실제 이제 그런 뭐 조사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 정도 차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결국은 뭐 0.5% 정도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겼죠. 분명한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경고장을 이제 날린 거다. 그 민심이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사실 그 전통적으로 이 영남 지방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특히 그렇긴 하죠. 네, 특히 이제 통영 그 고성 보궐선거에서는 통영만 하더라도 약 40% 가까운 득표를 했거든요, 우리 후보가. 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결과를 보면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한편으로는 이제 심기일전해야 되겠다, 각오를 새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역시 이 영남 지역, 특히 PK 지역에 있어서도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 이런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이렇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라고 하지요. 네. 신설 법안 이걸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보선 결과 이제 바른미래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면서 패스트트랙 굉장히 좀 불투명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뭐 저는 뭐 되지 않겠나 그렇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죠? 있습니다.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이제 내주 초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시한을 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선 그 이런 그 촛불 민심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사당 연대를 통해서 잘 이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삐걱거리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이 예산안 처리 때는 이렇게 자유한국당과 어쩔 수 없이 네, 같이 그쪽하고 이렇게 손잡고 있죠. 통과시키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이 선거법을 매개로 해서 사자연대가 부활이 됐고 또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잘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사자연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총선까지도 그대로 가져가야 될 아주 소중한 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의당, 민평당은 뭐 추호의 흔들림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바른미래당이 문제인데 바른미래당도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네. 뭐 이런 어떤 사자연대에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거법을 매개로 해서 이런 연대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사실 공수처법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 뭐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법 두 가지하고 이제 선거법하고 같이 이렇게 태우자고 한 건데 원래는 한 10개 정도 법안을 마련을 해서 같이 태우려고 했던 겁니다. 대폭 사실은 양보했죠. 대폭 사실은 양보를 했던 것이고 더 이상 양보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이 뭐 법안의 어떤 기능 자체를 거의 죽인 상태에서 태운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동시에 태우느냐 아니면 좀 시차를 두고 태우느냐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원내에서 잘 타협하면 이런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려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현안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네. 뭐 부동반 회담을 하면서 뭐 회담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미국 측 요청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신 거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조정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 good enough deal 네. 말하자면 지난번에 일종의 스몰 딜을 기대했다가 빅딜 카드를 써서 이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 노딜이 돼버렸죠. 노딜이 돼버렸는데 이런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고 하는 그런 뭐 good enough deal 이게 뭐 영어로 표현돼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런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어떤 합리적인 제안을 통해서 북미 양측이 다시 만나고 또 구체적인 어떤 사안을 놓고 합의하는 그런 일들을 예비하는 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조정자 혹은 협상가로서의 어떤 여지라 그럴까 이런 것을 좀 많이 확보하는 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는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한미는 입장이 완전히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네. 사실 이것이 완전히 동일할 수가 없죠. 나라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완전히 동일하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한국과 미국이 다른 게 없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조정 어떤의 여지 이런 것도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협상의 여지를 이렇게 넓히는 그런 전략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개성공단 재개 문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것은 꾸준히 논의되어 왔는데 행정부의 어떤 제재 유예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일정 정도 성과를 낸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어떤 조정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일정 정도 달성하는 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고 하는 어떤 큰 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합의라 그럴까 이런 것을 또 가져오게 된다면 그러면
3차 북미 회담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짧지만은 굉장히 그 기초가 주목되는 이제 그런 회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북한 핵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그 지난한 과정을 밟아가야 되고 네. 이런 지난한 과정에 대한 어떤 인내심을 가져야만 결국 그 해결되는 문제이다는 거죠. 이 문제를 잘못 풀면은 사실 그 어떤 공멸의 그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고 또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시각에서 이제 풀어가야 된다. 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네. 지지도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의 탄생 배경이 결국 그 촛불 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또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국민의 어떤 정말 그 기대라 그럴까 이제 이런 것을 그 한 몸에 받고 있는 정부여서 위기적인 상황이 닥치면은 곧바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도 또 보여지고 그런 모습이 좀 있거든요.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그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들과 정말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가면 저는 이런 지지율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갈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신뢰를 받는 예를 들어서 뭐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되고 또 뭐 이런 북한 핵 문제가 잘 풀려가면서 동시에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은 국민의 지지도는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이 지금 개혁 법안이 잘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이러다 임기 내에 뭐 혹시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막 걱정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개혁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될까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총선도 이제 1년 정도 남고 그러니까 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협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으로 판을 깨는 그래서 정부 여당이 상당히 무능력한 집단이다라고 하는 낙인을 찍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아까 이제 모두의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사자간 연대, 네. 어떤 진보개혁 연대라 그럴까 이런 것을 의회 내에서 잘 유지해 가면서 국민들의 어떤 그 지지 또는 성원 이런 것에 힘을 입으면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이 국민의 질책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입법의 여건들을 조성하면서 가면 그러면 성과도 저는 가능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제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죠. 그 당시에 탄핵하고 촛불혁명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고 다른 정당 또 다른 계층, 다른 분야의 광범위한 국민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처음부터 어떤 탄핵연대 또 촛불 세력들을 좀 광범위하게 끌어들여서 좀 통합정부 또는 촛불연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국정을 이끌어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좀 너무 좀 혼자 하려고 하다가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느 만큼 구성을 해야 되느냐, 어느 당과 같이 해야 되느냐, 네. 뭐 또 어느 세력, 예를 들면 우리 진보개혁 세력 중에 어떤 집단과 같이 정부를 구성해야 되느냐 이런 아주 복잡하고 또 굉장히 가닥을 치기 어려운 문제가 또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어떤 그 정당 정치 그리고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금 모호한 얘기일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부에 대한 굉장히 높은 국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국민 어느 누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와서 대통령 지지도가 조금 하락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공동정부를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정의당과 특히 민평당은 지금 그야말로 일종의 단일 대오를 형성해서
가고 있고 각종 정책에 있어서 입장을 거의 이제 같이 해가고 있고 뭐 바른미래당도 저는 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선거법이 가능하잖아요. 선거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정부를 같이 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의회 정치를 통해서 미래를 일구어가는 그런 것들은 촛불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받는 우리의 과제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성적표를 이제 내년 3월 총선에서 받아들게 될 텐데요. 내년 총선이 사실은 3년,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 객관적으로들은 그렇게 전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당을 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 당은 뭐 그럴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국민들의 어떤 그 따가운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 비판을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겸손하게 이 문제를 잘 처리하느냐 여기에 저는 달려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여건이 또 하나 중요한데 사실 그 자유한국당 이 보수 세력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크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 보면 이념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아주 극우 세력들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대한애국당이라고 하는 당도 존재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총선의 어떤 공천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저는 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좀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총선에서 생존을 도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한애국당과 힘을 합쳐서 또 하나의 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이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보수 진영은 상당히 사분오열되는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민평당이 있는데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민평당과는 사실은 경쟁 관계입니다. 이런 경쟁 관계인데 총선을 통해서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다 이런 어떤 경쟁 관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뭐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당에게 그렇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만은 않을 거다. 자,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제 중진들도 많은데요. 또 국민들은 일정한 어떤 뭐 새 얼굴, 뭐 물갈이 이런 거를 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 공천 물갈이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물론 이제 공천을 하는 과정이 좀 개혁적이어야 하죠. 지금 뭔가 지금 위원회 같은 게 가동이 되고 있죠. 네, 기획단을 만들어서 공천 룰을 지금 확정하기 위한 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달까지 이 공천 룰을 확정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이제 대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대원칙을 정해서 그러니까 뭐 전통적으로 우리 당은 사실은 경선 원칙입니다.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선의의 경쟁을 벌여서 경선을 통해서 이제 후보를 뽑는 그리고 이제 그 후보를 뽑는 권한을 당원들과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나눠서 들여가지고 이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과정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물갈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요구가 있는데 20대 총선에서 저는 이제 이 의원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물론 평가를 했겠습니다만 평가를 해가지고 그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분들을 말하자면 거의 이렇게 그냥 갑자기 언론에 공개를 해가지고 그 망신을 주는 그런 모양으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찬 대표가 공천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복당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 온당하지도 않고 정말 당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저는 그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으로서 효과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 효과를 누리는 것은 반짝 효과일 뿐이고
정당의 어떤 역사 속에서는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세대를 교체한다든지 뭔가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키는 면에 있어서는 정말 그 아주 신중하고 그리고 또 좀 합의된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저는 일정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들을 좀 기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지금 차기 대선 주자에서 1등 하고 있는데요. 이분 다음 대통령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당한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어느 정도 보수 진영에서 기대를 걸고는 있지만 네.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연설을 해서 보수의 어떤 스타로 떠올랐는데요. 실제 이 당 대변인 하시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나경원 원내대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역사의식 너무 박약하신 것 같아요. 역사의식. 예. 네. 뭐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변명을 했는데 해명을 했는데 해명을 요구를 했는데 또 그 얘기를 그런 측면이 했지 좀 않습니까? 있었죠. 그리고 5.18 망언자들에 대해서 역사를 해석하는 데서는 다양한 뭐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그것도 실언이죠.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정말 시대에 맞는 정치인인가 이런 어떤 그 회의가 이해찬 대표가 지금 당 대표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찬 대표한테는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웠죠. 네. 그리고 정책의장을 이제 당시에 또 2번씩이나 하시고 정책통으로 이렇게 불리셨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책임총리, 책임총리를 하셨고 굉장히 경륜이 아주 풍부하신 분이고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의원들과 이렇게 말하자면 시체말로 이렇게 붙어도 지지 않는 그런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는 어떤 우리가 뭐 그립이 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굉장히 당을 안정되게 그렇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소통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소통을 일반적으로 못하신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총리. 옛날에 그런 어떤 이미지 예. 그리고 지금 또 좀 완고하게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지속적으로 의원들을 만나고 있고 또 그렇군요. 간담회, 뭐 면담 이런 걸 통해서 대화를 하시거든요. 어떤 그 의원이 뭐 만나자고 또는 뭐 통화를 한다든지 이러면 거부하시는 적이 없어요. 네. 계속해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당내 어떤 여론들이 있는지를 잘 수렴하시고 또 최고위원회의에 특히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이제 운영 과정을 보면은 뭐 철저하게 잘 의견을 듣고 그런 그 의견을 들은 이후에 그런 걸 종합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이제 그런 것들 뭐 그렇군요. 예, 그래서 리더십으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 훌륭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온화한 성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의원회관에 있는 그 비서들 중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뭐 자발적으로 뭘 공부를 한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해서 떠났지 이해찬 대표가 뭐 이렇게 쫓아낸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지금 30년을 넘게 같이 하고 있는 비서관도 있을 정도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아주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가끔 실언이 나오시는 거는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얘기를 해서 그 폐지된 법안인데요, 법인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취지의 의사를 전달을 할 때 말이 이제 말하자면 정확하게 어떤 그 워딩이라 그럴까요? 이제 이런 게 정확하게 구사가 되지 않고 잠깐 잘못 나오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이지 뭐 다른 이유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궁금한 게 대변인을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됐습니까? 이해찬 대표하고 뭐 특별한 인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지난 그 전당대회 때 그때 선거 캠프에서 일을 했고요. 네.
뭘 하고 싶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변인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원하셨군요. 예, 예. 근데 단체장 출신이고 정치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떤 감각이 있을지 의문스러우실 텐데도 흔쾌하게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는 어떻게 겁 없이 그런 말씀을 드렸나 싶은데 과거에 이제 구청장을 잘 하시면서 3번이나 하시면서 저 사람은 일을 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오랫동안 쌓아왔는데 대변인하면서 인지도는 올라갔을지 몰라도 그런 일하는 구청장의 이미지는 좀 많이 손해를 보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또 최전선에서 당의 입장을 대변해서 또 싸워야 되고 네. 또 싸우다 보면은 좀 거칠고 과격한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사람의 이미지보다는 좀 이렇게 정쟁하는 사람의 이미지 이런 것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일을 해보니까 이 일도 하나의 일이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일이야말로 잘 해야만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특히 이제 제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이제 언어를 사용할 때 가급적이면은 좀 절제되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다. 최근에 또 뭐 외신 기자 관련된 그런 네. 소동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은 어디로 출마할 계획이십니까? 좀 곤혹스러운데요. 저는 이제 강동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서울 강동구가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두 분 다 현역으로 계시기 때문에 두 분 다 민주당 국회의원이신가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얘기를 못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인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구청장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인데 사실 제가 또 뭐 학생 운동도 좀 하고 해서 어떤 이념적인 거, 어떤 큰 담론 이런 것은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해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이념에 매몰되면 아주 이 소구력 있는 그런 해답이 찾아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은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그래서 뭐 우문현답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물음은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 네. 그래서 구청장 할 때 뭐 여러 현장을 가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구청장은 안 가보고 싶어도 가봐야 되는 직업이니까. 그렇죠. 주민들 만나다 보면 다르게 다가오고 다르게 느껴지고 또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다르게 구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꼭 현장을 중시해야 하고 꼭 확인해야 하고 스스로 체득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인터뷰 이렇게 아쉽지만 마무리하고요. 문재인 네. 정부 또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여러 국민께 또 우리 한겨레 텔레비전 시청자들께 마무리하는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마음에 드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임정요인 묘역을 이해찬 대표와 함께 참배를 했고 김구 선생 묘역 그리고 3.23 묘역도 다녀왔습니다. 100년 동안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영광도 있었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시련도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이 어려운 가난과 정말 국민들의 그런 삶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런 70년 묵은 적대와 반목 그리고 대치 상황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겠습니다만 정말 잘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하고 이런 70년 묵은 적대와 대치 상황을 해소하는, 그래서 평화 번영으로 나가는 그런 길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초석을 놓는다라고 하는 심경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작은 벽돌 하나 놓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